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50센트가 선행을 벌이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50센트는 현재 SMS 오디오 컴퍼니라는 헤드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온라인 매장에서 헤드폰 하나가 팔릴 때마다 빈곤층 250명에게 한 끼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죠. 신발 회사 탐스는 한 켤레가 팔리면 한 켤레를 기부하고, 코카콜라는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북극곰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0센트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선행의 동기도 그의 삶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전부터 이러한 선행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2011년에 에너지 드링크를 런칭했을 때는 이 수익금의 일부를 제3세계 결실가동을 후원하는 데에 쓰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50센트의 대표곡 듣겠습니다. In the Club입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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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y. It's your birthday. We gon'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We gon' sip Bacardi like it's your birthday. And you know we don't give up, cause that's your birthday. You'll find me in the club, bottle full of bub. Mama, I got what you need.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2588.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시작, 과연 성공할까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전월세난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1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인천 도화지구가 주인공입니다. 1960여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고요. 예상되는 임대료, 면적에 따라서 보증금은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세는 월 40만 원 중반에서 60만 원 초중반으로 책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장을 다녀갔을 만큼 정부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도화지구 현장에서는 이 1호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실효성 논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도화지구의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늘 공인중개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기업형 임대주택 1호로 인천 남구 도화 개발지구에 거의 2천여 가구네요. 네. 들어선다고 하니까 떠들썩한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 그 정책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예. 그 시민들조차도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예, 아직 문의가 많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예. 네, 이게 왜 그 스테이라고 붙여서 한다는 그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중산층의 주거를 좀 혁신하겠다 이런 방안인데 어떠세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우선 그 정부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건지 좀 기준을 모르겠고요. 일부러 좀 애매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예. 과연 그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뉴스테이라는 브랜드만 믿고 반전세로 전환하시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게 현장을 좀 뜨겁게 달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도화동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증금 5천에서 9천에 네. 임대료 40만 원 중반에서 60만 원 초중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보증금 5천에서 9천 가지고 있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8년간 내야 하는 월 임대료가 4,300에서 6,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나가는 거죠. 예, 보증금이 예.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60%가 넘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이 물량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잖아요. 있긴 있겠죠.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의 그 기준이 좀 애매해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부담감을 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임대주택들이 좀 풀려야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일단 그 도화지구만 보면은 현재 임대주택 사업 구조가 예. 도화동 시민이나 남구 시민보다는 좀 근교의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전세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이 중산층보다는 서민들이 좀 가까워요. 예. 명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그들에게 필요한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월세하고 반전세의 부담감이 있는 그런 주택은 아닌 것만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이제 그 월세 나온 상황만 보더라도 1000에 뭐 60, 70 네. 아니면 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보증금 자체를 그렇게 높게 가져간다면 네. 현재 그 인천에 있는 그 일반 전세 매물도 5천이나 6천 또 7천, 8천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과연 그 인천에 살고 계신 도화동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 그 돈에다가 더 덧붙여서 월차임을 내면서까지 그 뉴스테이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는 또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도화동 지역은 번화한 곳인가요? 아니면 거주 지역으로 그냥 되어 있던 지금 곳인가요? 주안까지는 약간 번화한 지역이고요. 예. 이제 도화동이나 숭이동 그 밑에 지역은 좀 주거 지역 형태죠. 주거 지역 형태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쪽에는 일률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 많은 편이에요? 월세가 많은 편이에요? 현재는 수요 자체는 전세가 훨씬 많죠. 네. 근데 공급 자체가 전세고 월세고 현재는 많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월세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네. 원룸 1.5룸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이 뭐 500에서 1000, 네. 월차임이 뭐 25에서 35 사이 그 정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나 공급도 거주용으로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보증금도 좀 높고 월세 부담도 높은 이게 과연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럼 도화동 월세는 아까 그 1000에 50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정도인가요?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 나온 월세 매물이 예. 예, 고설에서 나와 있어요. 네. 그 평균적으로는요? 그냥 뭐 평형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아파트 같은 그 큰 골지에서는 월세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네. 주로 전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예.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저당이나 융자를 많이 잡히신 분들이 그 보증금을 좀 낮춰놓고서 월차임을 좀 많이 받으면서 그 융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 빼고는 형성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네. 아파트 자체에서도 월세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공인중개사분 말씀 들으셨죠? 네. 네, 이 인천 도화지구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1호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중개사분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도화지구는 구도 심지 위치에 있거든요. 네. 주변이 이제 다소 노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주변이 이제 개발되고 있어서 여건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인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인데 예. 대림산업이라든지 주택기금 그리고 인천 도시공사가 공동 출자를 해서 이제 짓겠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업인데요. 예.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지어지고 또 임차인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어떤 성공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대림산업에서 이제 실제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여부는 뭐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네. 아마도 대림에서 첫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청소라든지 이사 육아 여러 가지 그런 수급 서비스를 통해서 주변에 어쨌든 월세가 많으니까 예. 이 월세 주택과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책으로 리츠를 마련을 하고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리츠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대림산업에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까지 한다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종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건설사들의 관심은 지어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팔았죠. 공급을 했죠, 그냥. 그렇죠. 예. 팔고 네. 나왔죠. 그런데 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직접 운용까지 하기 때문에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먹거리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월세 들어오는 것들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업체로? 그렇죠. 리츠 회사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 대림이 어쨌든 그 지분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건설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이 주택 산업 자체가 경기 변동이 굉장히 민감해서요. 예. 이게 천수답 어떤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에 회사의 운명을 맡긴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겁니다. 예. 지금 많은 건설업체들이 그 임대주택 전문 기업인 부영의 성장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 모범 케이스를 보고 있군요. 그렇죠. 요번에 예. 그 부영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막 그런 어떻게 사업 다각화, 네. 혹은 뭐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추진하는 거라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세금이랑. 지원도 그렇습니다. 많이 해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거주가 최저가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게 8년인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게. 예.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로서는 임대사업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임대사업이 한 수익률이 연한 2, 3%밖에 네. 안 되었는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5, 6%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네. 이제 했었죠, 당근을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특혜 하지만 고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8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집값이 떨어지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군요.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태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평판 이연 부분들이 분명히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뭐 대림이나 하나나 뭐 대우 이런 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초기 임대료는 시장 가격대로 받고 임대 기간 중에는 연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왜 이렇게 임대료가 싸지 않느냐. 네. 그런 고임대료 논란은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이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한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논란들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득일 수도 있지만 어떤 리스크, 퇴거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 같은 것들을 또 안고 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불확실성도 분명히 떠안고 가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세입자의 입장에서요. 이건 뭐 정책이 발표됐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분양을 전환하는 것도 요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전세가 아마 이게 없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전세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는 이제 분양 전환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뭐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걸 감정해서 분양을 받는 구조 이런 네. 건데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는 원래 자체부터 이거는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네. 8년이 지나면은 뭐 개별 분양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한두 사람 분양받고 나머지는 또 분양 안 받으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걸 통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이 분양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수요자들의 니즈에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증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증금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을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중산층은 전세 목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높게 하는 방법, 그러면서 월세를 낮추는 방법, 이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유인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말하면 반전세 형태가 이게 공급이 아마 네. 특히 초기 때는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어떻게 보면 세입자로 하여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초기 때만 하더라도 좀 자율권을 좀 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성공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많이 이루어질까요? 이 지금 건설사들이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돼야지 또 짓고 분양은 아니고 임대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이 돼야 된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은 곳들은 사실상 이제 워낙 넓은 곳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입지나 뭐 이런 경쟁력을 담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1호, 2호, 3호 되는 걸 봐서 아마 이런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쪽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은행들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들도 사실상 돈을 받아서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은 많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금융기관들은 직접 이제 건설사처럼 집을 짓고 운영은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현행 예. 법률상으로는 아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재무적 투자자나 아마 지분 투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게 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그 뭐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도 비싸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이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월세난 해소에는 어떤 게 제일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난의 구원투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부에 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우회적인 전세난 해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필요하는 건 전세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지만 결코 싸지 않는 월세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니즈와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이런 주택으로 가면은 전세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 압박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주택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전세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너무 빠른 월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네.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를 좀 공급을 하자. 지금 거의 월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세난의 어떤 해소 혹은 네. 월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전공법으로 예. 어떤 도심의 저렴한 어떤 그런 가격으로 전세를 공급해 보는 방법 네. 이런 것도 좀 병행을 해야 알겠습니다. 전세난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인물로 보는 한국 경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자국으로 들어오는데 왜 우리 기업들은 밖으로 나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인물로 보는 한국 경제에서는 한국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었던 최유신 씨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찰스 스펙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3부에서 방금 짚었던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생기면은 입주를 진짜 하실 것인지 성공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한 분 추첨해서 앵그리에서 칸딘스키 가지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슈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밖으로들 나갔다가 인건비 때문에요. 네.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던데요.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글쎄요, 이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가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서서 해외로 공장 이전을 많이 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또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계열사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국내 300대 기업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외 공장 이전을 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와 같이 해외로 나가면은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피해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데요. 삼성전자 보면요, 2005년에서 2011년까지 6년 동안 국내 임직원은 8만 명에서 10만 2천 명, 26% 정도 증가했는데 해외 임직원은 5만 7천 명에서 11만 9천 명, 108%나 늘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도요, 그 같은 기간에 국내 임직원은 5만 4천에서 5만 7천, 5%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해외 임직원은 17,000에서 29,000에서 70%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결국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피해는 기술 이전입니다. 해외 공장을 지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술이 유출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다른 나라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 기술을 거의 다 습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일종의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다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은 우리 경제는 저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싸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예, 가장 큰 이유가 임금과 땅값입니다. 땅값.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임금 수준은 생산성에 비하면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 미국이 65달러거든요. 우리나라는 30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게 땅값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에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한국에서 공장 지으면은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사분기가 많다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확산하면서 기업 경영이 너무 골치 아프다. 이것이 이제 기업인들의 공통 인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규제가 많고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가 허가 규제가 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공장 지키기 아주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법인세도 22%인데 다른 나라보다 높은 셈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이제 반기업 정서라는 건데 기업인들 뭐 좀 잘못하면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그럴 바에야 해외 나가서 대접도 받고 투자하겠다 이런 어떤 정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미국은 2008년에 이제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후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미국 경제가 살 길은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펴면서 기업 세계에 그야말로 마땅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60만 개가 늘어났고요.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5%나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해외에 나간 미국 기업들이 다시 미국이 좋다 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요. 포드 자동차라든가 애플 같은 핵심 기업들이 지금 생산 기지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기업들이 1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으로 유턴을 하면은 미국 정부는 이제 공장 이전 비용까지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많죠. 일본 기업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경제가 상당히 침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2년 말에 아베 정권에 들어서면서 일본 경제 살리는데 무슨 수단이라든지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대량으로 풀어서 엔저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 또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또 이제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최대 가전업체가 파나소닉인데요. 중국에서 생산하던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40개 품목을 일본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예. 세계적인 카메라 제조업체인 캐논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카메라 프린터 등의 국내 생산을 40%에서 60%를 올리겠다. 또 자동차 회사 폰다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줄줄이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금 성공이다 실패다 찬반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이 일본의 제조업에 불을 지르고 있다 하는 건데 우리 경제에서는 상당한 위협이죠. 그렇군요.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돌아올 수 있으면은 우리 땅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유턴하려면은 어떤 것들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 혁파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업들 피부화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면서 일본의 규제 완화를 지금 교훈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미래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무인 비행기 드론이라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네.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공법을 개정해서 비행 고도를 풀겠다. 이제 풀었다는 것도 있고요.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그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서 줄기세포 관련 약품은 또 일반 약품과 구분해서 규제를 풀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를 제때 확실히 풀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노사 문제가 좀 안정이 돼 있죠.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이제 노조들이 초롱성같이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든가 또는 이제 실업자들을 이제 취업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막는다든가 이런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사 문제 제대로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정상 같은 것도 기업 잘못하는 사람은 벌은 주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기업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초청을 해주고 많이 홍보하는 그래서 기업인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어떤 그 사회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듣기만 해도 나도 경제학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경제학. 네, 생생경제학은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푸는 한국경제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선택을 하셨나요? 네. 그동안 정치인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좀 기업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네, 기업인 누군가요? 찰스 스펙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벤처 한국 이름은 초기. 최유신입니다. 최유신. 네. 네. 이 한때 2000년 초반에 한국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이 벤처 거품을 꺼트리는 도화선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예, 거품을 만들었다가 자신이 꺼트리고 그렇죠. 가기도 네. 했던 사람.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리타워텍이라는 업체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원래 이름은 파워텍이었는데 예. 이 보일러 송풍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이었죠. 네, 그렇죠. 이 최유신 씨가 이 파워텍 지분을 인수해서 이타워 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망해가는 회사를 간판만 사들여서 이름을 바꾸고 포장을 다시 해서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백도어 리스팅, 우회 등록이라고 하죠. 네. 2000년 1월에 주가가 2,000원 수준이었는데 이 몇 달 만에, 5달 만에 362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몇 배 오른 거죠, 이러면? 무려 1,800배 이상 뛴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5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네. 이 34일 연속 상한가라는 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 이때 취재를 직접 많이 했어요. 최유신 씨도 많이 만났었는데 이 백도어 리스팅 이런 말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거를 인수 후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AND라고 AND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글쎄요. 이게 나중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렇죠. 362만 원이던 주가가 10월에 2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네. 계산해보면 1,800배까지 올랐다가 18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엄청나네요. 처음 파워텍일 때보다는 많이 오른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넘었을 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손해가 컸죠. 네. 이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니까
이 최유신 씨가 홍콩으로 도망을 갔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다가 결국 자본 잠식까지 갔고요. 2003년에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 퇴출 직전의 주가가 20원이었습니다. 20원이요? 네. 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20원에도 안 팔리는 상황까지 갔겠죠. 그 리타워텍, 그러니까 이 리타워라는 게 이 최유신 씨가 하버드대를 나왔잖아요. 네네. 하버드에 있는 도서관 건물 이름이라고 네, 했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리타워 나는데. 테크놀로지라는 그렇죠. 이름이었죠. 그래서 하버드생, 뭐 정말 미국 국적자, 그리고 아버지도 프루덴셜의 대표셨던가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정말 대단한 되게 점이, 화려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의 조사까지 받다가 도망가고 이거 어떻게 네. 됐나요, 결국? 이 석연치 않은 수사였습니다. 예. 홍콩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 이제 그 혐의자가 없으니까 기소 중지를 했죠. 근데 예. 2년 뒤에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무혐의요? 리타워텍의 허록이라는 사장이 대신 구속됐는데 예.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죠. 아, 그 사장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됐는데 네. 이정환 기자 보기에는 어때요? 저도 이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예.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든 이름만 보고 몰려든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이 한국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1999년에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춘에 이 커버 스토리로 이 사람이 실리게 됩니다. 네. 이 제목이 아트 오브 IT 딜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IT 인수합병에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예술의 경지. 예. 그때 나이가 29살이었고요. 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이 스미스바니 한국 지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7살에 리타워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차립니다. 그때가 네. 한참 IT 거품이 절정에 이르던 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과 홍콩, 한국을 넘나들면서 이 IT 기업의 경영권을 사고 팔면서 이 천문학적인 시세 타격을 거둬 올렸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이 신화를 만들게 되죠. 네. 그때 정말 이게 M&A도 모르는데 A&D는 뭐냐 막 이러면서 정말 그랬죠, 저도 네. 열심히 막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리타워텍 어떤 기업들을 사고 팔았죠? 네. 이 1998년에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주싱텔레콤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예. 이제 당시 이제 모바일 관련된 회사였죠. 6개월 만에 삼성전자에 넘겨서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후지부지 사라지는 사업 모델이었는데요. 네. 이 하버드대 출신의 젊고 잘생긴 M&A 전문가라는 네. 간판이 화려했죠. 이 뭔가 복잡하면서도 이 그럴듯한 이름의 첨단 기업들, 그리고 네. 포춘 표지 모델이라는 화려한 후광도 있었고요. 그래서 손을 대는 기업마다 가치가 뛰어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시아넷이라는 홍콩 기업을 인수할 때는 이 리먼 브러더스에서 1조 4천억 원을 빌려서 이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이 아시아넷이 다시 리타워텍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네. 그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는, 그래서 멀쩡한 기업을 사들여서 자회사를 만들고 돈을 네. 한 푼도 들이지 않는 그런 예. 수법이 있었죠. 이게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것도 이때 기자들을 정말 네. 공부하게 만들었던 기법이었죠. 네, 정말 신기한 수법처럼 보였죠, 그때는. 봉이 김선달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 한 푼 네. 안 쓰고 어쨌든 네. 빌려서 그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은 또 그리고 가지고 주가는 더 나가고. 오르고요. 예. 이 법적으로 재밌는 문제가 게 안 되나요? 1조 4천억 원을 예. 3시간 동안 빌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가 다시 이제 그 자회사를 만들고 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미국에 다시 보내주는. 네. 그래서 돈을 이 3시간 동안 돈이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자회사가 되고 네. 3시간 동안 이자만 44억 원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오. 물론 1조 4천억 원을 담보도 없이 빌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왔죠. 그래서 그렇죠. 이 리타워텍이 계속 주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겠죠. 그래서 예. 이 자회사를 통째로 넘겨받으면서 리타워텍 주식을 조금 주고 맞바꾸는 그런 거래였는데요. 네. 이 주가가 계속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모델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실제로 주당 1억 원까지 오를 거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네. 기대를 걸어볼 만큼 미친 듯이 돌아갔던 시장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 뛰는 말에 올라타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계속 뛰는 말처럼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사기극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좀 애매해요. 네.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정말 신기한 네. 수법이었는데요. 이 외형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벤처기업이 많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거의 없었죠. 네. 2000년에 연말결산을 해보니까 이 리타워 그룹의 매출액이 2억 원밖에 안 됐는데 단기 순손실 적자는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평가를 해보자면
이 합법적인 사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결론이었죠. 과연 그 수사가 공정했는지 의문이기도 한데 예. 결국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가 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거품을 네. 이렇게 이고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네. 미래에 사실 그때는 벤처기업들이 다 그렇게 좀 거품이 좀 있으니까요. 예. 이 리타워텍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했죠. 리타워텍이 나중에 뭐 로커스 같은 벤처 1세대 기업도 막 사고 뭐 네. 이랬던 기억들도 나는데 하여튼 최유신 씨 이름이 그 이후에도 몇 번 언론에 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이 합법적으로 아무튼 뭐 법원에서 면접으로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리타워텍의 최근이 돌아왔다라는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키 엔지니어링이죠. 이 공업용 소각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또 최유신이 투자한 기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열흘 만에 3배가 증가했고요. 네. 이 유명한 회사로는 영화 제작사 사이더스가 있는데 네. 이 회사도 코스닥에 우회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 로커스를 사서 이제 우회 등록한 거죠. 결국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갔고요.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12년에 2년 전이죠. 예. 성보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또 실패했습니다. 리타워텍이라는 그 법인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움직이나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청산돼서 이제 폐지됐고요. 예. 이 이제 싱가포르에 또 법인을 또 등록을 해서 네.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무슨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탤런트 송혜교 씨가 있는 UAA라는 매니지먼트 회사인데요. 예. 송혜교 씨, 강동원 씨, 유아인 씨 등이 소속이 돼 있는데 예. 이 스펙맨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홍콩에 있는 홍콩 스펙맨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요. 이 홍콩 회사가 이번에 UAA 지분을 51.4%로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백도어 리스팅 형태로 코스닥 등록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제 그 제조 회사를 IT 기업으로 뻥튀기 하는 건 이미 좀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파이어웍스라는 광고 대행사를 인수하려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시장은 다시 안 올 텐데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전히 태마주 열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네. 인수합병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기도 한데 네. 과거처럼 그렇게 1,800배까지 뛰진 않죠. 알겠습니다. 이 비성적 과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고요. 예, 벤처 거품의 추억이었군요. 오늘은 찰스 그렇습니다. 스펙맨 최유신 씨에 대한 이야기로 과거 얘기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정부의 그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요. 9907님, 월세 관리비 포함하면 월 100만 원인데 서민 정책은 아니네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3844님, 싼 전세 두고 굳이 비싼 월세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고요. 오늘 필립스 컬렉션전 관람 티켓은 2667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연말정산. 저희도 집요하게 짚어봤습니다만은 이 연말정산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더욱 커져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금요기획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